언니가 살아있어요. 윤정이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가게 바닥에 울려 퍼졌죠. 눈앞의 남자는 피투성이었어요. 얼굴 여기저기 멍이 들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문에 기댄 채 헐떡이며 말했어요. 윤정혜, 그분이 아직.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단골 손님들이 놀라 소리쳤고 누군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10년 전 사라진 언니 윤정혜가 살아있다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피로 얼룩진 쪽지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죠. 익숙한 글씨체, 언니의 필체였어요. 정희야, 미안해. 바다 투자회를 조심해. 절대 관여하지 마. 그들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어. 나는 이제 증거를 확보했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 쪽지를 받는다면 날 찾아줘. 제발.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정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땀으로 젖어들었죠. 언니가 살아있다. 그것도 어딘가에 갇혀 있을지 모른다. 이 생각에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날은 수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해안마을의 작은 반찬가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정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의 시작이었죠. 55살의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던 정희. 언니가 사라진 뒤로 10년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녀였어요. 언니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잖아요. 정희도 조금씩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바다투자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언니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모,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28배 청년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정희가 급히 전화했던 겁니다. 민수는 이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엄마 얘기를 하셨다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의 글씨.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게 정말 엄마 글씨예요? 그래. 방금 어떤 남자가 이걸 가지고 왔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단다. 구급차로 실려갔지. 민수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뒤로 민수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18살에 어머니를 잃은 민수는 방황했어요. 술에 빠졌고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빚도 졌죠. 이모 정희가 아니었다면 진작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겁니다. 바다투자회. 이게 뭐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언니 쪽지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고 했잖니.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다투자회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없었죠. 이건 비밀 조직이었어요. 이모,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 남자한테 물어봐야죠. 두 사람은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쪽지를 들여다봤어요. 언니의 글씨 하나하나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 시간이 없다. 날 찾아줘. 이 문장들이 정희의 가슴을 후볐어요.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간호사에게 물었죠. 아까 실려온 남자 환자요. 50대쯤 되고 얼굴에 상처가.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 벌써 퇴원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다쳤는데요.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요. 억지로 나가셨어요. 정희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다친 사람이 왜 급히 나간 걸까요? 누군가를 피하는 걸까요?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단서는 쪽지 하나뿐이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죠. 이모,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바다 투자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정희와 민수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래된 가게 주인들, 동네 어르신들, 선착장 사람들 모두에게 물었죠.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어요. 바다 투자회? 그런 거 모르는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이모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엔 쪽지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다 투자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조직인 게 분명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려왔죠. 언니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 갇혀 있었을지 몰라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꼭 찾을게요.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요. 민수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어요. 혹시 바다 투자회에 대한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도서관은 한적했습니다. 나이 든 사서 한 분만 계셨어요. 저기요, 10년 전쯤 이 마을에서 투자 관련 모임 같은 게 있었는지 찾아보고 싶은데요. 사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투자 모임이요? 글쎄요, 옛날 신문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어요. 먼지 쌓인 신문 더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10년 전 신문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죠. 정희도 옆에서 함께 찾았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모, 여기 봐요.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해안마을 주민들 공동 투자로 목돈 마련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12년 전 마을에 새로운 투자 조직이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 모여서 소액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바다 투자회인가 봐요. 정희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조직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고 대표자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 마을 유지들이 중심이 된 투자 모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가 너무 애매해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그 이후로 관련 기사는 한 건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입을 막은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언니가 연루된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인 것 같았어요. 도서관을 나온 두 사람은 마을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어선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는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어부였죠.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아직도 배를 몰았어요. 철수 아저씨. 김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를 보자 반갑게 웃었어요. 오, 정희 아니가. 오랜만이네. 아저씨, 여쭤볼 게 있어요. 바다 투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제 언니가 그 조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김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배 안으로 데려갔어요. 밖에서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야,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위험해. 아저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언니가 거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김철수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아니 12년 전부터였지. 이 마을에 투자 조직이 생겼어. 처음엔 좋았어. 돈을 맡기면 한 달에 10%씩 이자를 줬거든. 모두 좋아했지. 나도 800만 원을 넣었어. 정희와 민수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돈을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못 빼게 했어. 계약이 어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아예 돈을 떼었어. 항의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사고요? 어선이 뒤집혔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죽었어.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지만 다들 알아. 입 다물라는 경고였다는 거.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도.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윤정혜 씨. 그분은 용감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다녔지. 다른 피해자들 만나서 진술서도 받고 말이야.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잖아. 우리 모두 알았어. 조직이 그분을 없앤 거라고.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 무서웠거든.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다가 희생된 거였어요. 혼자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저씨, 그 조직 수장이 누구예요? 김철수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장미라라는 여자야.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 하지만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지. 그 여자 손에 마을 사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묶여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이야,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협박하고, 집문서 받아내고, 가게 빼앗고. 지금 이 마을 건물 절반이 장미라 소유야. 경찰도 손 못 대. 뇌물 먹인 사람도 있고, 약점 잡힌 사람도 있고, 민수가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증거는요? 증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증거를 모으려던 사람들이 다 당했어. 내 엄마처럼 말이야.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언니는 이 조직과 싸우다가 납치당한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정희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언니는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아저씨, 장미라 식당이 어디예요? 김철수는 깜짝 놀라며 정희의 팔을 잡았어요. 정희야, 미쳤어? 거기 가면 안 돼. 가야 해요. 언니를 찾아야 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갈래요, 이모. 김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구 쪽 큰 길에 바다식당이라고 있어. 거기가 장미라 가게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 그 여자는 독사 같은 사람이야. 두 사람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동시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언니를 해친 사람들, 마을을 짓밟은 조직,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냥 찾아가면 위험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신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언니가 목숨 걸고 모았던 증거, 그것만 찾으면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민수야, 우리 일단 바다식당 주변부터 살펴보자.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 두 사람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바다식당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한옥 스타일의 주차장까지 넓었어요. 정희와 민수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식당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제법 들어갔죠.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저기가 악의 소굴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당 앞에 서 있는 남자들,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치가 크고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경비원 같았죠. 민수야, 저 사람들 봐. 뭔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화장도 얇게 했어요. 우아해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 사람이 장미라예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가 언니를 해친 사람. 저 우아한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악행이 숨어 있을까요? 장미라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경비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모, 어떡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대면하는 건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민수야, 내가 반찬 가게 주인이잖아. 식당에 반찬 납품하러 왔다고 하면 어떨까? 그게 통할까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두 사람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가게에서 반찬 몇 가지를 싸왔어요. 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그리고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정인의 반찬 가게라고 적힌 간단한 명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인은 반찬 용기들을 들고 바다식당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정인은 심호흡을 하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홀에는 직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아, 저는 반찬 납품 때문에 왔어요. 사장님 계신가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납품이요? 저희 거래처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반찬 가게를 했거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곧 직원이 나왔고 그 뒤로 장미라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 정희 씨 아니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라가 자기를 아는 겁니까? 장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윤정혜 씨 동생이시죠? 예전에 몇 번 뵌 적 있어요.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언니를 알아요. 당연하죠. 언니를 해친 사람이니까.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저를 기억하시다니 영광이에요. 정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뵙고 싶은데. 이 말에 정희는 치가 떨렸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 말이죠. 정희는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언니는 연락이 안 돼요.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장미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갑게 정희를 훑어봤어요. 마치 위험한 상대를 평가하듯이요. 그러시구나. 안타깝네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반찬 납품을 하고 싶어서요.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장미라는 용기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죠. 한 젓가락 집어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요. 솜씨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희 씨, 왜 진짜로 여기 오셨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어요. 장미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정희를 꿰뚫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혜 씨를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미라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미라는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죠. 정혜 씨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정의감도 강하고 용기도 있었죠. 하지만 어리석었어요. 언니가 어디 있어요? 장미라는 웃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어요. 죽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죽었다고? 언니가? 장미라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죽었어요. 본인이 선택한 일이에요.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증거를 모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정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정희 씨,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약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정혜 씨는 약했어요. 나한테 맞설 힘이 없었죠.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이 여자를 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증거였어요. 언니가 모았던 증거는 어디 있어요? 불태웠죠. 다 없앰습니다. 정혜 씨도 흔적 없이 처리했고요. 거짓말. 정희가 소리쳤을 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이모. 경비원들이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장미라는 한숨을 쉬며 손을 들었어요. 경비원들이 멈췄습니다. 조카분도 오셨네요. 가족 모임이네. 민수는 장미라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였다고 했잖아요. 듣지 못했어요? 민수가 달려들려는 순간 정희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싸우면 두 사람 다 위험해져요. 민수야, 진정해. 장미라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혜 씨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 엄마가.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미라의 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마치 거짓말처럼요. 민수야, 아직 몰라. 장미라 말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언니가 남긴 쪽지 기억해? 날 찾아줘라고 했잖아. 언니는 살아계셔.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장미라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언니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가둬놓고 말이죠. 이제 더 파고들어야 했어요. 증거를 찾고 언니를 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본격화되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미라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언니가 죽었다는 말. 하지만 정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장미라의 표정에서 느껴졌죠.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여유로움이요. 새벽 3시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혜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 언니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를 알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등대 앞으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누가 따라오면 저는 나타나지 않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서준.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김철수 아저씨가 말했던 조직 사람 중 하나였어요. 내부 사람이 연락을 해온 겁니까? 정희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와봐. 급해. 30분 후 두 사람은 이모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전화 내용을 설명하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함정일 수도 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언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대. 그래도 위험해요. 제가 멀리서라도 따라갈게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분명 혼자 오라고 했어요. 누가 따라오면 나타나지 않겠다고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경찰서 앞에 대기하고 있어. 만약 내가 1시간 안에 연락 안 하면 경찰한테 알려줘. 이모, 괜찮아. 조심할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등대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등대 주변은 한적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야윈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윤정혜 씨죠? 네. 박서준 씨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어요. 따라온 사람 없죠? 없어요. 혼자 왔어요. 박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바다투자회 회계 담당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나가고 싶어요. 이 지옥 같은 조직에서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언니 윤정혜 씨. 저도 알았어요. 10년 전 일입니다. 정혜 씨는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죠. 저한테도 접근했어요. 회계 장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하지만 정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서, 협박 녹음 파일, 부동산 거래 내역. 엄청난 자료였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자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장미라가 빼앗으려 했어요. 정혜 씨를 납치했죠. 하지만 정혜 씨는 끝까지 숨긴 곳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니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박서준은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어요. 제가 봤어요. 일주일 전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어요. 10년 동안 어딘가에 갇혀 있었지만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가둬놨어요? 바다식당 지하예요.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에 정혜 씨를 가뒀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어제 갔던 그곳. 언니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밑에 말이죠. 왜 아직도 살려뒀어요? 장미라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증거 위치를 계속 캐물었죠. 10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정혜 씨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고문도 당했지만 버텼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서 말이죠. 당신은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박서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10년 동안 지켜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장미라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어요. 증거를 줄 수 있어요? 조직을 무너뜨릴 증거요. 박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회계장부 사본이에요. 10년치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얼마나 받아냈는지, 협박은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돼 있습니다.
정희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언니가 찾던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박서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 씨가 모았던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완벽한 거예요. 장미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요. 언니가 어디에 숨겼을까요? 그걸 정혜 씨만 알아요. 만나서 물어봐야 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구출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바다 식당 지하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경비가 삼엄할 텐데요. 내일 밤 장미라가 외부 모임이 있어요.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박서준은 종이에 지하실 약도를 그려줬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나와요. 주방 냉장고 뒤에 숨겨진 문이 있어요. 거기가 지하로 가는 입구예요. 제가 내일 밤 뒷문 자물쇠를 열어둘게요. 당신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저도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요. 정혜 씨를 구하고 장미라를 감옥에 보내는 게 제 속죄예요. 정희는 박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장미라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희는 걸어 내려오며 USB를 꽉 쥐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밤이면 언니를 구할 수 있어요. 10년 만에 언니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정희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언니가 살아계셔. 우리 내일 밤 언니를 구하러 가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해야 했어요. 내일 밤 작전을 위해서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언니, 곧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정희와 민수는 검은색 옷을 입고 바다식당 뒤편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서준의 말대로 장미라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경비원 2명만 앞에 남아 있었죠. 이모,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도 떨렸지만 참았어요. 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박서준 씨를 믿어보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서준 말대로 자물쇠가 열려 있었어요. 정희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주방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조리대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박서준이 그려준 약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뒤에 숨겨진 문이 있다고 했죠. 큰 업소용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냉장고를 천천히 밀었어요. 무거웠지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벽에 작은 문이 나타났어요. 손잡이도 없는 철문이었습니다. 이모, 여기 버튼이 있어요. 민수가 벽에 작은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눌러보니 철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이어진 좁은 계단이었죠. 차갑고 습한 공기가 올라왔어요. 내려가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지하 3층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복도가 나왔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있었어요. 감옥 같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빈 방들이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죠. 그런데 맨 끝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약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언니 목소리였어요. 언니예요? 정희는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민수가 어깨로 박았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정말 정희니?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네, 언니. 저예요. 민수도 같이 왔어요. 엄마. 민수도 소리쳤습니다.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많이 컸겠구나. 엄마, 지금 문 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화기가 보였어요. 들어서 자물쇠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야윈 몸, 헝클어진 머리. 정희는 비명을 참았어요. 언니였지만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이 언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언니. 정희는 달려가 언니를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어요. 언니는 정희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수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구하러 왔어요. 정희는 언니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걷기 힘들어 했어요. 10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당연했죠. 민수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가요, 이모. 빨리 나가야 해요. 세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어요. 민수가 다른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엿봤습니다. 경비원 3명이 복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장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쥐새끼들이 들어왔네요. 장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찾아요. 멀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경비원들이 방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고 있었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2방 남았어요. 한 방. 이제 2방 차례였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았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죠.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갑자기 위층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쾅!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불이야. 주방에 불이 났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장미라가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경비원들도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텅 비었어요. 지금이에요. 민수가 어머니를 업고 뛰어나갔습니다. 정희도 따라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연기가 내려왔습니다. 주방에서 불이 난 게 분명했어요. 박서준이 한 걸까요? 주방에 도착하니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불이 붙었는지 화염이 커졌어요. 장미라와 경비원들은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뒷문이 보였어요. 저리로. 세 사람은 연기 속을 뚫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업은 채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정희도 뒤따랐어요. 멈춰. 뒤에서 장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미라가 총을 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봐요. 쏠 거예요.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정희도 그 자리에 굳었어요. 장미라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총구가 정희를 향했어요. 10년 동안 고생해서 지켰는데 이렇게 쉽게 빼앗기면 되겠어요? 장미라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총 내려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들렸어요. 경찰차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장미라는 당황했어요. 총을 내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들이 장미라를 에워쌌습니다. 한 형사가 장미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장미라는 정의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죠. 정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도 바닥에 앉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혜는 아들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한 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서준 씨가 신고했어요. 증거도 함께 제출하셨고요. 박서준. 그가 구해준 거예요. 불도 그가 지른 거겠죠. 정희는 감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들것에 실렸어요. 정희와 민수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 식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혜를 보며 정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함께 여러 부상이 있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이었죠.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안도했어요. 언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혜는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언니는 용감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어머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민수야,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지하에 갇혀서 매일 내 생각만 했단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됐네. 정혜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에 얼굴을 비볐어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정희는 병원에 민수를 남겨두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정의를 맞이했어요. 윤정혜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서준 씨가 제공한 자료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박서준 씨는 어떻게 됐나요?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인으로 협조하기로 했고요. 장미라 조직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형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서준 씨가 준 회계장부를 분석했어요. 정말 대단하더군요. 10년 동안 3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불법 대출을 했고 협박으로 재산을 빼앗은 케이스가 100건이 넘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이 마을 사람 절반이 피해자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가게를 빼앗겼어요. 자살한 사람도 3명이나 돼요. 정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장미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계 장부만으로는 부족해요. 장미라 변호사들이 장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의는 생각났습니다. 언니가 모았던 증거들, 박서준이 말했던 그 자료들이요. 제 언니가 증거를 숨겨뒀어요. 피해자 진술서, 녹음 파일,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거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언니한테 물어봐야 해요. 정희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깨어 있었어요. 민수가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죠. 정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중요한 게 있어요. 언니가 숨겨둔 증거들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반찬 가게야. 내 가게에 있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게요? 그래. 10년 전 장미라한테 잡히기 직전에 내 가게 김치 냉장고 뒤에 숨겨뒀어. 방수 가방에 담아서 말이야. 김치 냉장고 뒤라고요? 응. 냉장고를 밀면 벽에 틈새가 있어. 거기 넣어뒀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증거가 바로 가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언니,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요.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장미라가 고문했어. 어떻게든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지. 그래도 절대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정희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올게요. 정희와 민수는 곧바로 반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김치 냉장고로 갔어요. 냉장고를 밀어내니 벽에 좁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방수 가방이었어요. 있어요. 정희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지퍼를 열어보니 서류 뭉치와 USB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펼쳐봤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손으로 쓴 절박한 글씨들이 가득했어요. 장미라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라고 했어요. 못 갚으니 집문서를 가져갔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가게를 빼앗겼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는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보였어요. USB에는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미라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협박하는 내용들이었죠. 이걸로 충분해요.
장미라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는 자료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면 완벽합니다. 장미라는 끝났어요. 다음 날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해안마을 사채 조직 일망타진, 10년간 마을 주민 착취한 일당 검거. 기사가 쏟아졌어요. 장미라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감금, 폭행, 공갈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직원들도 모두 잡혔어요. 마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혜를 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은 정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 씨, 미안합니다.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겁쟁이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들 무서웠을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정의 손을 잡았어요.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당신이 모은 증거로 장미라가 빼앗아간 재산들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정말요?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법원 명령으로 장미라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다고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병실 밖에서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민수가 옆에 섰습니다. 이모,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정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언니도 돌아왔고 악한 조직도 무너졌어요.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희야. 아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많이 회복됐어요. 병원에서 퇴원해 정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걸을 수도 있게 됐죠.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10년간의 감금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늘 재판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장미라의 첫 공판 날이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끝까지 봐야 해. 법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 장미라의 심판을 보러 온 거였죠. 정희, 정혜, 민수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장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한때 우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어요. 장미라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죠. 정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장미라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두려워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장미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감금, 폭행, 공갈, 사기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장미라는 12년 전부터 바다투자회라는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행으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회계장부, 피해자 진술서, 녹음 파일. 정혜가 목숨 걸고 모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실을 폭로하려던 윤정혜 씨를 10년간 불법 감금했습니다. 지하실에 가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증거 위치를 캐묻기 위해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장미라를 봤어요.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30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어요.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장미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제시된 회계장부는 조작된 것이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의 경고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윤정혜 씨의 감금도 피고인이 한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정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인 앉으십시오. 지금은 변론 시간입니다. 정혜는 분노에 떨었지만 앉았습니다. 정희가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변호사는 한참을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회계장부, 녹음 파일, 피해자 진술. 모든 게 장미라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혜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정혜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10년간 피고인에게 감금당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저는 바다투자회의 범죄를 폭로하려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고 장부를 복사하고 녹음도 했어요. 그 사실을 안 장미라가 저를 납치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협박만 했어요.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하지만 거절했죠. 그러자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는 좁은 방이었어요.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물만 줬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이나 폭행당했어요. 증거 위치를 말하라고 했죠.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동생 정희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아들 민수 생각만 하며 버텼습니다. 언젠가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희망으로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증인을 감금한 사람이 맞습니까? 정혜는 장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저 사람입니다. 장미라가 저를 가뒀어요. 장미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변호사가 질문할 차례였습니다. 증인, 10년 동안 탈출 시도는 안 했습니까? 했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럼 증인의 진술이 과장된 것 아닙니까? 10년이나 감금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정혜는 분노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제 몸을 보십시오. 정혜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흉터가 가득했어요. 폭행당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과장입니까?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다음 증인은 박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장미라의 지시로 사람들을 협박했던 일, 회계장부를 조작했던 일, 정의를 감금하는 것을 목격했던 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미라는 냉혹한 사람입니다.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짓밟았어요. 집을 빼앗고 가게를 뺏고 심지어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박서준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정혜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정희와 민수가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언니 잘하셨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혜는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련했어요. 10년간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장미라가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와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장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웃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곧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테니까. 장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호송차에 태웠어요. 차가 출발하며 장미라는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정희와 민수가 양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첫 공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기자들도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정희, 정혜, 민수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이제 많이 건강해졌어요. 얼굴에도 살이 올랐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다들 따라 앉았어요.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장미라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미라가 입장했습니다.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 초췌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미라는 12년간 바다투자회라는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착취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재산을 빼앗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를 폭로하려던 윤정혜 씨를 10년간 불법 감금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의 범죄는 극히 중대하고 악질적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파괴했으며 한 사람을 10년이나 어둠 속에 가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장미라에게 징역 35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가 언니를 껴안았어요. 언니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민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울면서 웃었어요. 1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장미라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고개를 돌려 정혜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정혜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법정 밖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윤정혜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련해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이제 마을도 피해자들도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동생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혜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 동생 정희가 없었다면 전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찾아준 동생에게 감사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싸워줬잖아요. 언니가 모은 증거 덕분에 마을을 구할 수 있었어요. 두 자매는 포옹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한 달 후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장미라가 빼앗았던 재산들이 주인들에게 돌아갔어요. 집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집을 찾았고 가게를 빼앗겼던 사람들도 가게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반찬 가게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정혜가 함께 일했어요. 자매는 나란히 서서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일상이었죠. 언니, 이 김치간 좀 봐줘요. 딱 좋은데? 역시 솜씨가 좋아졌네. 언니한테 배운 거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정혜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정혜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도 변했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었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이모를 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배달도 하고 반찬 준비도 도왔죠. 가끔 어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제가 이제 효도할게요. 10년 동안 못한 만큼요. 정혜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거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삶이. 정혜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 덕분에 마을을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었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언니를 찾았고 악당을 무찔렀으며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언니가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긴다는 것. 정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언젠가 언니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정의야, 아무리 어두워도 별은 빛난다. 우리도 그래야 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말자. 정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어둠을 이겨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가게 문을 여는 정의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정혜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민수는 배달 준비를 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희야, 정혜야, 너희 자매 정말 대단해.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정희와 정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웅은 무슨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바다 투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살아갔어요. 정의와 정혜의 반찬 가게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반찬뿐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파는 곳이었으니까요. 해안 마을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달콤했어요. 정희는 가게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옆에 섰어요. 언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두 자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무엇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10년의 어둠을 이겨낸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들이 피땀 흘려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었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